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창과 5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또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학부는 1965년에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으로 창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미디어학부가 지난 5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 50년을 새로 맞으면서 좀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미디어 코리아, 프로젝트 미디어 코리아입니다. 미디어는 미디어 학부에서 온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는 고려대학교의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첫 모임을, 첫 포럼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갖기로 했고요. 그래서 미디어 코리아, 프로젝트 미디어 코리아는 오늘 이후에 50년 이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우리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매달 이 자리에서 다양한 연사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포럼이 바로 오늘 준비된 프로젝트 미디어 코리아 오프닝 포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글 라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디지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과 이미지와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제가 먼저 오프닝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모신 발제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주로 여러분들, 여기 오늘 발제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공부는 결국 사람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또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인 그 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1450년 구텐베르그 이래에 있어왔던 미디어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글 미디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글로 쓰는 미디어는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다음은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이미지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또 이미지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무한도전 같은 이미지가 요즘에 인기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미디어의 미래는 어떨까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의 미래는 어떤 모양일까요? 세 번째 화두는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혹은 디지털 미디어가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까요? 결국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사람에 대한 연구라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국은 생각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져 나가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의 생각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화두를 우리 학부생 또한 대학원생들 또한 우리 미디어 학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의 발제자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발제자들을 소개해드리고 각 발제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약 10분씩 각각 주제에 맞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글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 이미 짐작하시다시피 글을 쓰는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김진 기자, 또한 대표적인 이미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 김태호 PD,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정환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고요. 세 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글, 이미지, 디지털 미디어의 현재의 모습과 또 미래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신 김진 기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김진 기자입니다.
뭐 제가 뭐 기자 생활 한 10년 정도 했지만 또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기자도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것도 그냥 제 경험을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참고로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글 좀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글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았을 때 대부분 많이 꼽으시는 분 중에 하나죠. 김훈 작가입니다. 최근에 이 뭐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나 좀 했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김훈희 씨가 왜 작가가 글을 잘 쓰나 근데 이거 책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소설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신문에 연재한 정협지 소설이 인기가 끄니까 동료 작가들이 삼류 작가라고 깔봤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속상하니까 술을 마셨지만 나는 정협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다. 제가 이거를 왜 제일 처음에 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글을 잘 쓴다는 김훈 작가마저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물적 토대였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기자니까 뭐 기자는 뭐 글로 먹고 사니까 뭐 글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좀 보니까요. 글이라는 게 단순히 뭐 밥벌이 수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대학생이신 분들은 사실 뭐 논술 시험 쳐서 학교 들어왔고 시험도 주관식으로 이제 논술로 보고 자기소개서 나중에 이제 입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 교수님들도 논문 쓰셔야 되고 뭐 홍보실 같은 회사에 가서도 모든 뭐 계약서 이런 거 다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니네 이발관 이제 보컬인데 이석원 씨라고 저 이거 우연히 읽었는데 이분의 글을 읽고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 또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교보문고 가서 자기 책을 봤는데 막 너무 화가 나서 편집자한테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고쳐달라는 토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 고쳐진 거예요. 토시 하나 때문에 뭐 토시 하나가 뭐라고 쌩 난리 발광을 쳤단 말인가.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토시 하나 가지고 많이 싸워요. 기자들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도 기사를 썼는데 우리 뭐 이렇게 데스크트를 고쳐서 냈는데 토시 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걸어서 몰래 고쳐달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회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목에 토시 하나 가지고 데스크들이랑 가끔 싸워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뭐냐면 글쓰기라는 게 이렇게 이 디테일이 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글이라는 게 뭔지 그냥 느꼈던 거 간단하게만 3가지만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글에 있어서 콘텐츠가 중요하고 문장력이 중요하고 시선과 시각이라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추려봤는데 제가 뭐 딴 사람 기사는 좀 그렇고 제가 쓴 기사 가지고 그냥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저 왼쪽에 보면 샤넬 화장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했다는 기사가 이제 저희 경제 6면에 저렇게 나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취재를 하다가 어디 면세점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번에 우리 샤넬 안 받기로 했다고 거기서 너무 막 뭐 대형 매장을 내달라고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뭐 딴 데도 다 안 받기로 했다고 그런 말씀하셔서 다음날 제가 뭐 추가로 어디 취재해보니까 다 그렇대요.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자들한테 중요한 게 단독이고 특종이거든요. 뭐냐면 다른 데서 안 쓰는 콘텐츠를 나만 쓴다는 거. 그게 기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다음날 이게 뭐냐면 다음날 이게 저희 조선닷컴에서 톱이었어요. 랭킹. 그래가지고 21만 클릭이 나왔어요. 우리 네이버 우리 김정환 박사님 계시지만 21만 클릭이라는 게 요즘 기사로 나오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콘텐츠, 남과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뭐 이게 사실 이제 단순히 이 기사 사실 별거 아닌데 샤넬이라는 어떤 이렇게 뭐 명품 갑질의 대명사 이런 너무 이제 그렇게 갑질하다가 쫓겨났다 이런 거에 이제 독자들이 공감을 많이 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저한테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좀 파워포인트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문장력이라는 게 어떻게 이거 콘텐츠랑도 연관선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5월달에 쓴 기사예요. 뭐냐면 제가 중견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이제 미국이나 무슨 유럽 이렇게 선진국에서 뭐 세계 1위 뭐 이런 잘하는 회사들 이제 소개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이 저보고 기사를 써서 올리래요. 이게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리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선진국을 사로잡은 강소기업들이 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조그만 중견 중소기업들이 선진국에서 잘한다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뽑았어요, 리드를. 근데 이거를 우리 부장이 이렇게 고치셨어요, 기사를. 이게 결국 나간 기사예요. 한국 가전업체들은 일본 시장을 무덤이라고 한다. 일본에 진출해서 살아남은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TV도 세계 시장에서는 1위지만 일본에서는 점유율 0.1%라는 굴욕적인 상황을 겪고 일본에서 철수했다. 차이가 뭔지 좀 느껴지시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데스크가 괜히 데스크가 아니구나. 저는 그러니까 앞에 저는 이제 문장력이라고 해서 사실 문장력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하면 주어 수어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썼던 미국 스웨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보다 일본이란 나라가 한국 가전업체들이 삼성도 뚫지 못하는 회사인데 중소기업이 거기를 뚫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 주목도가 벌써 달라지고 이 함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프리미엄 조선이라고 이제 거기에 콘텐츠에 올랐던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일본을 이기는 거, 일본을 싫어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 우리 문장력이라는 거 이게 뭐 큰 의미의 또 문장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차이에서 이제 문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건 시선과 시각인데 이제 시선이라는 거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고 시각이라는 건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는지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이 글을 쓰는 나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글을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한 건데요. 세 사람이 받아준 거 천국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다음날 저는 아침에 신문 한 10개 정도 아침에 다 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 회사 제목이지만 딱 읽었을 때 가장 와닿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모든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 아이 뭐 죽은 채로 발견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딱 이 제목을 읽으니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죠. 저게 포함하고 있는 게 아이가 어쨌건 천국에 갔으면 하는 바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었던 그런 아쉬움 이런 게 이제 녹아있는 제목이에요. 사실 신문이 제목 장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보고 사람들이 이 신문을 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글이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딱 처음에 봤을 때 첫 문장 읽고 제목 보고 내가 이 글을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제목을 제가 왜 뽑았냐면요. 한국 편집상 대상을 받은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있었던 모든 신문의 제목 중에 이 제목이 가장 좋았다고 가장 감명 깊었다는 거죠. 그래서 글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시선과 시각으로 뽑았냐. 자, 세 사람이 받아준 거 천국밖에 없었다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중에 우리 이 제목을 뽑은 우리 편집부 선배, 저랑 친하신 선배인데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에는 이런 시선과 시각이 담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의 미래의 이제 미디어 사실 뭐 신문 산업이 요새 뭐 어렵잖아요. 그리고 글이라는 게 좀 미래가 밝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다 최신 걸로 뽑은 거예요. 이 마션이 지금 뭐 책 읽으신 분은 영화가 좀 재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 마션이라는 영화가 이제 인기를 끌었지만 기본적으로 글에 기반을 둔 어떤 영화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해리포터도 그렇고 좀 어쨌건 어떤 지금 뭐 영상의 시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제 인터넷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글이 함유되는 게 많다. 그래서 사실 우리 김태호 PD님도 와 계시지만 무한도전도 사실 자막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자막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문 산업이 좀 어둡고 앞으로 뭐 글이라는 게 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런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콘텐츠로서 글이라는 것이 영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이거는 이성원 작가의 아까 보여드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요. 그분이 그 작가님이 글에 대해서 고민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통의 존재라는 에세이를 성공시키고 소설을 4년 동안 못 쓰죠. 그래서 소설을 겨우겨우 내고 그러고 나서 글에 대해서 다시 그 고민이 풀리면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썼다. 쓸모가 있든 없든 똑같은 글이 되풀이되고 한심한 글밖에 나오지 않아도 종일 펜을 놀리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그저 쓸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 했냐면요. 여기 학부생분들이 이제 주 청중이라 그래서 한 건데요. 제가 요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자기소개서를 대필한다는 뉴스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저도 그래요. 이렇게 기사를 써서 올리라 그러면 아직도 기사 쓰는 게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자기소개서도 요새 뭐 100군데씩 원서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쓴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일단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산업부에서 한 5년 있다 보니까 입사 지원서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게 결국에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뭐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라든지 뭐 문장력, 시선과 시각이라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국어 공부 좀 많이, 특히 이제 쓰기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해보니까 영어도 결국에는 쓰기를 잘해야 되고 이제 글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글 쓴다는 거, 글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알고 좀 앞으로 이렇게 글 쓸 때 부담 없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글과 생각, 자기의 생각과 글에 대한 우리 김진 선배님의 우리 후배들께는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의 얘기였습니다. 아까 제목 이야기가 나오고 김훈 작가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김훈 선생님도 우리 고려대학교 대선배님이시죠. 제가 읽었던 소설이 한 구절 생각나는데 칼의 노래, 이순신 칼의 노래 첫 번째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첫 번째 문장 속에 그 스토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첫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첫 문장의 힘이 그렇게 큰 생각을 담은 이순신 장군의 또한 작가의 생각을 담은 대표적인 명문으로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발제자를 모시겠습니다. MBC 무한도전 PD이고 우리 신문방송학과 94학번인 김태호 PD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BC 문화방송 예능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호 PD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제가 회사 입사하고 한 번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네, 저희는 그냥 기회가 내서 바로 느낌이 통하면 오고 아니면 못 가는 거고 이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서로 얼굴 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오기 전에 중간중간 또 오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15년 전 2001년에는 사실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플했어요. PD가 되고 싶다. 그러면 MBC, KBS, SBS. 그냥 불과는 아니죠. 15년이 지난 상전벽해가 훨씬 넘었으니까 1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거대 제작비가 들어가는 지상파 프로그램들과 1인이 진행하는 1인 미디어들과 모바일에 익숙하고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선택의 하나로밖에 안 되거든요. MBC라는 채널 자체가 아무리 역사가 오래됐고 뭐 종사자가 얼마고 연간 매출이 얼마나 하더라도 모바일로 미디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여러 앱 중에, 그것도 DMB라는 앱 중에 한 채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위기일까?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만 근데 한편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이런 어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컨텐츠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액체에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플로이드처럼 모양이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뭐 신문이 TV가 발달하면서 신문이 망할 것이냐, 라디오가 망할 것이냐,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TV가 망할 것이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모든 컨텐츠는 같은 속성을 갖고 있고 같은 밑바탕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미디어 이론에서 배웠던 스피커와 리스너 그 법칙은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화자가 분명히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런 컨텐츠가 생존할 수 있는 거고 미디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예전에 생각하면 저희는 항상 모든 국민, 모든 시청자층이 즐거울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의 시청 형태를 봐도 무한도전만 놓고 봐도 특히나 저희 무한도전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평들은 보통 20, 30대 시청자분들, 뷰어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는데 정작 이분들은 그 다음날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수치인 시청률에는 도움이 안 돼요. 다들 컴퓨터로 보시잖아요. IPTV로 보시고 다운받아 보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요즘은 정말 주 시청자층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이런 오피니언을 만들어내는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역으로 모든 연령층을 공감시킬 만한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더더욱 더 어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더 찾아내고 집중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 미디어가 뭐 지상파에서 지상파 공중파에서 좀 더 IPTV로 변하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모든 가정의 TV들의 약 50%가 결국 인터넷선을 통해서 송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우리는 어떤 거에 더 계속 고민을 해야 될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그 화자가 리스너한테 하는 그 이야기, 메시지 이러한 분명히 개성이 있고 독특하고 창의적이면 어떤 플랫폼에 가서든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어서 제가 무한도전 예를 들면 항상 소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쫓을 만한 소재에 대해서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어떤 스토리에 집중해서 약간 소재는 흔한 걸 수도 있고 참신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모든 미디어나 모든 플랫폼은 모든 컨텐츠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우리에게 있을 법하고 큰 한 발짝보다는 작은 반 발짝 내딛는 오히려 그런 스토리들이 오히려 그 시청자들, 뷰어들한테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사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이제 대학교 때를 생각하면 가장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였었어요. 항상 저희 과방이나 학회실에 앉아서 오늘 뭐 하고 놀지? 이번 주말 뭐 하고 놀지? 하고 앉아서 고민하던 모습이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행동할 걸. 어차피 내가 오늘 하나 하고 내일 하나 하면 주말에 할 일은 더 줄어들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들, 제가 오늘 하루 하는 이 경험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텐츠 제작자가 되고 어떤 여러 미디어에 종사하실 때 수많은 뷰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밖에 없어서
내가 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끔씩 저도 이제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MBC에서 또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들 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자리에 있건 어떤 플랫폼에 있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들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계속 뉴미디어가 나타나고 요즘은 뭐 예전엔 제가 3, 4만 고민했지만 요즘은 MCN이다 해서 1인 창작자들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까지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저희 무한도전 제작할 때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제작한 게 토요일 저녁 1시간 반 동안 나가는 거지만 양띵이라든지 웬만한 또 유명한 BJ들은 혼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시청자들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가장 또 중요시되는 것도 역시나 그 이야기겠죠. 항상 그래서 저희는 회의할 때도 그렇고 저희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컨텐츠가 오늘 이 방송이 나가야 될 컨텐츠가 생각해봐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데이트도 포기하고 외식도 포기하고 밖에서 있는 모든 유혹을 포기해 앉은 분들한테 이 시간을 우리가 값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비용은 뭘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1시간이 아깝지 않다 할 정도의 어떤 감동을 주든지 재미를 주든지 스토리를 줘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무한도전이 뭐 트렌디하다 뭐하다는 그 이후의 평가고요. 사실 요즘 트렌디해 할 수가 없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미디어들이 많아서 대신 이제 요즘은 제가 꼭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티라도 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 컨텐츠 또 뭐 이미지로 대표되는 어떤 이 동영상 컨텐츠들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후배님들 계시면 사실 저도 항상 저희가 매주 제작을 하면서도 오늘 이 영상이 이쁠까 뭐 할까 이 고민은 사실 둘째 문제고요. 가장 제일 큰 본질은 글이 됐건 뭐 나중에 이 또 이미지가 뭐 디지털화돼서 이야기까지 나오겠지만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매체 어떤 플랫폼을 가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스피커와 리스너 사이에 있는 메시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분야에서건 본인이 스스로 개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 제작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항상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러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회활동도 잘해야 되고 개성도 있어야 되고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또 모르죠. 그 잣대는 사실 여러분들을 뽑는 그 회사에서 뽑아낸 거니까 그쪽에 맞는 잣대 만점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접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흔한 나와 비슷한 이야기도 좋지만 조금 나와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줄 수 있는 사람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사할 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저는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생각으로 그냥 그랬던 거긴 하지만 왜 내가 머리를 염색을 노란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하고 가야 되지? 뭐 왜 피어싱을 빼고 들어가야 되지?에 대해서 되게 좀 반항심 있게 면접할 때 들어갔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거에 대해서 좋게 봐주셔서 MBC에 입사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였더라고요. 혹시나 우리가 50명이라는 지금 이미 PD가 있는데 여기에 한 명을 더 뽑고 두 명을 더 뽑을 때는 조금 다른 그렇다고 어떤 상식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PD가 없을까를 찾는 게 결국은 새로운 신입사원 PD를 뽑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김태호 PD의 이야기 또 앞에 김진 기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역시 이야기의 힘이군요. 이야기의 힘. 이 이야기는
사람을 대하는 이야기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공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고민. 그걸 바탕으로 어떤 동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로 그 공부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발제자의 말씀을 나누고는 그 이후에는 우리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 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의 질문 혹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코멘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세 분 발제자의 뭐 대답 혹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여기 발제자 세 분이 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나눠줘도 좋겠습니다. 또 질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매체입니다. 네이버의 김정환 박사님은 우리 미디어 학부 03학번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또 눈치채셨을 겁니다. 미디어 학부의 역사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94학번 신문방송학과 김태호 PD, 00학번 언론학부 김진 PD의 시대를 지나서 03학번 미디어 학부 시대의 김정환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3학번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그 시네마 트랩이 운영되고 나서 이렇게 자리가 꽉 찬 적이 있을까요? 처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사실은 네이버에 그 1학년 학부생들 후배님들이 방문하셨었는데 혹시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고마워요. 앞에서 그 선배님 두 분께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그 조금 다른 관점인 플랫폼 사업자, 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체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태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 제작, 사실은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컨텐츠 제작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컨텐츠를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어떤 포지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미디어라고 같은 표현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저는 좀 어떤 경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 경계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디지털,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저는 경계의 붕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가 뭘까라는 거에 있어서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화두 제시 정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클립을 하나 봤는데 책상의 진화라고 해서 어떤 변화들이 80년대부터 이렇게 쭉 일어나고 있는 클립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PC로 들어가고 있고 폰으로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얘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가 바뀌어가는 그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신문, 라디오, TV 여러 가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 미디어 매체가 디지털화되면서 뭐 여러 가지 바뀌었죠. 뭐 예를 들면 이 신문을 모바일, 스마트 기기로 소비를 한다든지, 음악이 음원화돼서 어디서든 편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됐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무도도 사실은 뭐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온라인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죠. 사실 이런 변화들이
그 변화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다양성인 것 같아요. 다변화. 그러니까 제작하는 주체도 많아졌고 그 컨텐츠를 유통하는 주체도 많아졌고 우리가 그걸 소비할 수 있는 단말도 많아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선택지가 생겼고 우리는 이 조합을 선택을 해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미디어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빅데이터 이런 말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미디어 궁금했어요. 미디어 관련된 키워드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 매트릭스를 통해서 지난 1년간 뉴스, 뭐 커뮤니티, SNS에 과연 미디어라는 그 키워드와 같이 많이 노출된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키워드들은 많이 언급이 된 그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모바일, 정보, 글로벌, 창업 이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랑 조금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의 이 발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경계의 붕괴라는 측면에서 오늘 얘기들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보면 물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다시 출발점으로 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그 주체가 돌고 돌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그 경계의 붕괴가 주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김태호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MCN이라고 하는 그 어떤 BM 비즈니스 모델이 화두인데 결국은 누구나 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사실 돈벌이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상 쪽에서는 MCN 사업.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 어딘가에 유통을 할 때 내 이 저작권을 관리해주고 내 유통 채널을 관리해주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자들이 등장했어요. 사실은 네이버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하고 있는 BM이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웹툰 많이 보시죠? 그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인데 이게 뭐냐면 그 팀원이 광고예요. 그러니까 만화에 지금 광고가 들어가서 결국은 작가들이 이 원고료 외에 여러 가지 광고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최근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와 미디어가 아닌 IT 쪽 분야의 어떤 영역의 붕괴 그리고 로컬 미디어와 글로벌 미디어 그 영역의 붕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 요새 저기 무도 열심히 보시면 무도에 왜 마리텔 PD들 나오잖아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저희 그러니까 제 동기인데 여러분들 선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 미디어 영역에 있던 그 제작자들이 이 웹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재미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뭐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 미디어들의 그 뉴미디어 활용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가파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같은 그 글로벌 IT 기업들 역시 미디어 영역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미디어 기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일정 부분 미디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이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가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 사업자들의 성장도 되게 무서워요. 아까 식사하면서 김태호 선배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따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중국 그 BAT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의 성장이 최근에는 뭐 매우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최근에 알리바바가 그 중국 가장 큰 동영상 유통 플랫폼인 유쿠투도를 한 5조 가까이 주면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사업자들의 어떤 이 미디어 영역 진출 그리고 최근엔 나아가서 한국 영역, 한국으로의 그 진입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면 텐센트는 카카오의 대주주이죠. 그래서 사실은 텐센트가 카카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위챗이라는 그 자사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경험이 있죠. 그런 식으로 중국 자본이 한국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 환경이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영역에서의 그 어떤 경계가 붕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짧지만 필요한 얘기들을 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미디어의 미래가 뭘까?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셔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쩌면 그 영역의 붕괴가 지금까지는 미디어 영역 간에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영역 간의 산업, 다른 산업과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카라고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컨셉 카드를 이미지를 올려놓고 계신데, 사실은 자동차가 집처럼 하나의 미디어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조금 더 그 인포테이닝한 기능을 갖춘다면 사실은 충분히 미디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 자체도 그러니까 예전에 TV가 하던 기능이 다른 그 전자 제품으로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이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컨셉처럼 올려놓은 그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좀 그 영역의 붕괴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산업 간에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신문방송학과 81학번입니다. 신문방송학과 언론 미디어 학부. 과거에는 신문방송이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영역이기도 하고 진출할 분야였기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 대신 언론학부를 거쳐서 지금 미디어학부라는 저희가 이름을 바꾼 것이 그냥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비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글, 방송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의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변해나가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다음 회 무한도전 누가 출연해요? 라는 질문은 말고 그런 질문 해주셔도 좋고, 뭐 어떤 질문이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또 대답하고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 무한도전을 무모한 도전이랑 무리한 도전 때부터 계속 재밌게 봤었는데요. 아직도 인상 깊게 남는 게 그 일본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테니스 라켓을 한 방에 통과하는 것도 있고, 샤라포바를 초청해서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과 대결을 벌인 거랑, 제가 가장 지금까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그 2006년 7월에 여름방학 특집인가 해서 그 되게 어떻게 보면 흔한 소재인데 그걸 가지고 노홍철이 막 물에서 두더지 게임을 하는데 박명수 머리를 잡아와서 지상에서 때리고 막 앙리를 초대해서 물공 헤딩을 하는 것이 아직도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흔한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게 됐는지 그 원동력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도 궁금합니다. 예, 대답해 주시죠. 2006년 7월 맞습니까? 다 기억합니까? 네. 네, 여름방학 특집이 그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마 2005년 6년도께 제일 재밌으셨나 봐요. 그때 거 하시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08년도까지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이 리얼 버라이어티, 특히 캐릭터 쇼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이 사랑받을 때가 만드는 사람도 제일 재밌고 쉽고 시청자들도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요즘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뭐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 이런 뭐 지켜보기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들이 사랑스럽고 이쁠 때는 사실 제작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그 캐릭터가 사랑스러움이 사라지는 순간 제작진이 반대로 할 일이 없어요.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 무한도전도 사실 캐릭터 쇼로 시작을 했었고 리얼리티로 출발했는데,
사실 멤버들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호감들은 제 생각에는 2008년도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그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가 없어요. 그 리얼리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저희가 오늘부터 이 캐릭터 갑시다, 사기꾼 갑시다, 뭐 웃기지 않는 개그맨 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일부분을 전체인 걸로 좀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체가 그 캐릭터 전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캐릭터의 출발하신 이 사람이다 보니 그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 사실 프로그램과도 에도 큰 아주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항상 2% 부족한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7년도부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도 뺐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가 않아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지금 2008년 이후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예능으로 좀 더 폭넓게 돌려주자 해서 예능에 있어서의 포맷 개발에 지금은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가 집중하고자 했던 건 시스템도 결국 그것 때문에 바꾼 거긴 한데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은 아니었었어요. 누군가는 소위 누구 말대로 길바닥에서 리포터 하던 애였고 또 누군가는 10년 넘게 코미디언을 하면서 한 번도 재밌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아무리 자기가 부정을 해도 바보라고 놀림을 당한 사람이었고 여러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여 있다 보니 기존 화법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에 대한 시스템 고민을 하면서 바꿔갔던 게 2005년 말, 2006년 초인데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좀 기존 시청자들은 약간은 조금 항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적합한 시스템을 바꿔왔던 게 어떻게 보면 지난 무한도전 10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뭘 할까 보다는 이 무한도전은 결국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주는 쇼가 돼야 되나 그 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되나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결국은 그런 좀 다른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아이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웬만한 건 무한도전 예전에 다 했어요. 저희가 무한도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저녁에 저랑 작가들이랑 회의를 하고 제가 밤에 넘어가서 편집을 하고 새벽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전에 답사를 갔다 와서 또 오후부터 회의가 하고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자막도 뭐 무한도전 아까 말씀하신 자막도 그 한 줄 쓰냐고 너무 고민하면서 했지만 재밌게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3, 4시까지 작가들과 회의하지만 아이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여름 방학 특집을 한다 하는 순간 모두들 머릿속에서 기본적인 구성이 타다닥 떠오를 거예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근데 그거에서 2% 3% 바꾸자고 하는 게 일주일간의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꾸려고 이렇게 엉덩이 종기 나도록 회의를 하다 보면 결국 1년 2년 지나서는 상당히 좀 개성 있는 프로그램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태호 PD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그 요즘에 나영석 PD님이랑 많이 사람들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나영석 PD님이 KBS에서 퇴사하신 다음에 되게 매번 다른 패널들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고 하는데 혹시 그래서 김태호 PD님도 MBC 퇴사하실 생각 없으신지 그리고 그리고 나영석 PD님보다 나영석 PD님 부러우신 점이나 아니면 나영석 PD님보다 본인이 더 나으신 점 예, 지금 오프 더 레코드로 대답해 주십시오. 뭐 타 언론사 없겠죠, 뭐.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플랫폼에서 일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창작자로서의 사실 고민은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부러운 거는 MBC는 어떻게 보면 보도, 교양, 뭐 그 시사 그리고 예능이 다 같이 있는 종합 채널이고요. 그리고 TVN 같은 경우는 예능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프로그램을 접하는 방법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령 뭐 컨텐츠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마케팅을 통해서 포털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번에 한번 CJ 사장님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CJ 요즘 PD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J 우리 프로그램들 너무 잘 나간다고 그러시길래
아예 그래서 PD들만 칭찬해 주지 마시고 마케팅 담당자분들 좀 상당히 칭찬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사실 프로그램 전체를 보시는 시청자들은 이제 없어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짤방이라고 하는 짤들 아니면 뭐 정말 1분에서 2분 남짓 되는 간단한 소스들을 보고 그거와 함께 옆에 배열되어 있는 기사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이제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모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는 상당히 다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으로서는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큰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준 프로그램이라 지금 사실 또 위기 아니면 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원년 멤버라고 하는 사람은 유재석 씨밖에 안 남았고 뭐 상당히 그 힘든 상황이라 오히려 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반대로 컨텐츠를 뭐 다른 일을 한다 하면 정말 뭐 전혀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무한도전이 끝난 다음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론 이야기하자면 이적 계획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뭐 무엇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보다는 뭘 하느냐를 굉장히 중시하는 결국 본질은 같다는 네, 이야기. 그쵸. 네, 또 질문. 네, 1호학번 최조정입니다. 네, 저는 일단 김진 기자님과 김태호 선배님 모두 죄송합니다. 두 분께 질문을 컨텐츠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데 그 김진 선배님께서는 어떤 컨텐츠를 그러니까 컨텐츠 기사에 쓰는 컨텐츠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김태호 선배님께도 무한도전에 담는 내용이나 컨텐츠 같은 거를 따로 얻으시는 그러니까 뭐 영감을 받으시는 곳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자들은요 출입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출입처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제 산업 2부 신산업팀에서 이제 중견 중소기업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 협회 뭐 그밖에 많은 어떤 우리나라의 뭐 중견기업들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출입처가 있어서 그런 데서 일단 보도 자료를 보내고 또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끊임없이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산업부의 대표적인 뭐 산업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 LG 같은 기업을 출입하고요. 뭐 정치부는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야당, 청와대 이렇게 출입처가 있어서 일단 기자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는데요. 사실 근데 아까 저희 우리 PD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게 이 시점에서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감이 되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저도 뭐 어쨌건 기사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다른 기사 또 다 어떤 다른 미디어 뭐 방송 뭐 인터넷 뭐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 현상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출입처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써서 쓴다고 이제 데스크들한테 얘기를 하면 데스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사회적으로 반향이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한 10년 전, 10 이상 그 10년 이전에 제가 그 느낌표 추천하고 그럴 때는 항상 이 메시지는 뭔가 계몽적인 것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뭐뭐 합시다, 뭐뭐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TV 컨텐츠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이건 나 너무 보고 싶었던 내용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다, 장르다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취향 저격이 돼야 이제 보는 시대가 돼서 항상 저희도 이야기를 만들지만 과연 이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 할까? 궁금해 할까에 대한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되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워낙 요즘 뭐 이렇게 가장 큰 화두가 모바일 그리고 어떤 그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모바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한지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이거 재밌겠다 찾았던 게 결국은 저희 집에 있던 예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모도에선 담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가 지금 6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지만 거기서 대한민국 인구가 차지하는 거는 거기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럼 100명을 줄이면 결국 대한민국 사람 한 명밖에 안 사는 이 마을에서 이 리얼리티가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재밌을까 하다가 또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거는 중국 제작진도 같이 들어와서 제작을 해도 되고 미국 제작진도 들어와서 해도 되고 일본 제작진도 들어와서 해는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되겠더라고요.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각자 자기 나라 위주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겠죠. 하다 보면 세트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양하게 또 여러 그 국민들이 자국 그 시민을 응원하는 글들도 주고받을 수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 수 있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또 옛날에 읽었던 동화 중에 책 중에 재밌는 거 없을까 해서 막 제가 책장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그래서 근처에 항상 저희 주변에 또 지난 저희 그 추억 속에 아주 충분히 많은 소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이 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뭐 너무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좋은 커뮤니케이터, 좋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1, 2학번 전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네이버 김정환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네이버가 제가 그러니까 뭐 뉴스라든지 뭐 뉴스, 뭐 영상, 쇼핑 등 모든 거의 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웹툰이나 뭐 V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네이버가 더 플랫폼으로서든 포털로서든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뭐 네이버의 미래라든지 미디어의 미래라든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그 사실은 저희가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업의 본질은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더 잘 돌리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 영역의 컨텐츠들을 이제 이용자들에게 유통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역의 확장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의 확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그 개인 창작자들이 조금 더 정말 이걸 전업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태계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근에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지 못한 영역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뭔가 확장하는 측면보다는 지금 유통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 1학번 조은비입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1학년인데 이제 전공을 내년부터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종사하시고 있는 분야에서 대학생활 때 전공이라든지 그런 학교 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러고 물론 아예 도움이 전혀 안 된 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네. 그 외에 다른 활동들, 다른 경험들 공부가 무조건 수업을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것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약간 그런 큰 계기 같은 잘 안 나오는데요. 네. 나를 만든 대학 생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걸 듣고 싶어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이제 나머지 질문들을 몇 개 더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분씩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 1사학번 정재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하나인데 세 분께서 다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정환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약간 이게 예민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저는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가
약간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과연 이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서 인기 검색어인지 아니면 인기 검색어에 올라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건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네이버 자체 내에서 뭐 규율이나 이거에 대한 목소리가 저만 생각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고 약간 비판을 받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네이버 내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 뭐 위기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개선시킬까에 대한 뭐 PR적인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 김태호 PD님께는 약간 그런 결국 모바일이 굉장히 세지면서 결국 인기 검색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검색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무한도전을 하면서 진짜로 그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그 비율과 그 시청률과 정말 관계가 있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김진 기자님께서도 그 그 기사를 그 종이 신문에 내셨는데 결국 그 조선일보 거기도 조선 맞지? 조선일보 거기 홈페이지에도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종이 신문의 관계와 인기 검색어 키워드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고 뭐 밀접한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세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이제 세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아까 재밌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질문이라면 특히 여기 학부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 미디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학부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뭔지 토플 성적 900 몇십 점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토익 성적 뭐가 과연 중요한 준비인지 아까 여러분들 쭉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권고의 말을 마지막에 좀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 기자부터 차례대로 이야기를 쭉 하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아까 첫 질문부터 저는 이제 고대 신방과 나오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을 했어요. 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조선일보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뭐 딴 거 안 하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좀 전공 수업일 같은 거나 아니면 학교 수업 같은 거 좀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좀 그랬는데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 특히 대학원 다니면서는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저널리즘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 시험을 딱 봤는데 그 장문 시험의 주제가 뭐였냐면 대화와 연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이제 우리 마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신방과와 이 미디어 학부의 주된 뭐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뭐 저널리즘, 미디어 이런 건데 그거의 대화와 연설이라는 게 사실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통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 게 이제 장문 시험에 나와서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그걸 약간 사회 현상이랑 이게 결부해서 이제 했던 게 좀 이제 그래서 그 이제 미디어의 직종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방과에서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그 전공 공부가 좀 도움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저기 첫 번째 질문해주신 학생분하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게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다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기자 생활 10년 중에 5년을 산업부에 있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느 기업에 가나 홍보실 가나 그 고대 신방과 선배분이 한 분씩은 꼭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때 학교 다니면서 선후배들이랑 잘 지냈던 게 굉장히 그 제가 기자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학교 다닐 때 얼굴 한번 못 뵀어도 그렇게 제가 출입을 새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삼성전자 홍보실에만 뭐 고대 신방과 분이 몇 분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주요 그룹, 주요 회사에 안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그 우리 과 선배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얻는 게 많은 그런 느낌이어서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선후배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 좋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저는 진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약간 이제 제가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한국어로 이제 저는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국어로. 근데 우리 동기 중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그 서울대 신문 편집국장 하던 동기가 있었는데 걔에 비해서 제가 국어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어 공부도 물론 영어 공부도 좋지만 이제 영어 공부는 그냥 왜 저도 이제 그 제가 출입하면서 그 인사팀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그 토익 점수는 그냥 그 어떤 딱 어느 수능만큼만 넘으면 되지 그게 뭐 990 만점 받는 거랑 970점이라는 게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정말 필요한 정도만 좀 하고 그 제가 보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쓰기 공부.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되게 또 이렇게 선생님들, 교수님들께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교양 수업 같은 거로 그냥 기사 쓰기나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글쓰기 수업 같은 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 구글 같은 데 취직을 해서 영어로 모든 걸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논리적인 훈련을 했던 게 결국 영어 작문에도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좀 그런 글쓰기 공부가 뭐 기자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어느 사회 분야가도 그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 같고 인기 검색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네이버 저도 좀 궁금해요. 네이버 인기가 근데 저는 네 사실 저는 약간 조절하는 게 있다고 저는 듣긴 들었는데 사실 인기 검색어 저도 인기 검색어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실 언론사에도 인기 검색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어떤 기사를 쓸지 지금 뭐가 인터넷에서 화두인지가 현재 신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돌고 있는 거 그거가 기사화가 많이 돼요. 요새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인기 검색어를 늘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 신문에 난 게 다음 날 인기 검색어가 오르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날의 화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언론사건 네이버건 크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공통된 사항들이 좀 이제 연관 인기 검색어랑 좀 상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도 조선닷컴이라는 그 개별적인 그 인터넷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이게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정말 다른 언론사와 다른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했을 때 이 조선닷컴의 그 조회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뭐 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송국으로 보면 저희 후배들 보면 다양한 전공을 한 후배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친구는 카이스트에서 내진 설계하다가 와서 지금 진짜 사나이를 연출하는 후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항상 또 신방과 출신들에 대해서 또 방송국에서 또 채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결국은 이 방송국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미디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아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또 새롭게 적응하고 전반적인 이 시장의 흐름을 알려면 또 그것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있는 사람들도 또 빠르게 그걸 흡수하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또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학과 과정에 뭐 미시적으로 다루고 거시적으로 다루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현업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상당히 본인으로서 이 미디어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큰 생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검색이 방송 실시간으로 검색어 올라올 때 저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어쨌든 무한도전이 1위부터 10위까지 막 다 찾아는 경우는 저희도 막 이런 게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네.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지만 반대로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지금 TV를 안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컴퓨터 앞에서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이제 시청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시청자층이 상당히 좀 구분되어 있긴 하거든요. 특히나 50대 기준으로 해서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본방 시청률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반대로 또 20, 30대, 10대들은 그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IPTV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경향이 많아서 항상 저희가 네티즌들이 주시는 실시간 반응 보고 내일 거 되게 반응 좋게 나겠다 했는데 오히려 안 좋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비판을 많이 하셔서 내일 거 별로겠다 했는데 또 시청률은 잘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시청률이라는 그 잣대가 지금은 이제 아주 객관적인 잣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어서 방송국 내부적으로도 관심 지수라는 것도 보고요. 또 뭐 그 통계사에서 내는 매달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 순위도 보고 또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씩 더 보는 거는 2049 시청률이라는 것도 보거든요. 과연 광고주들이 좋아하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충성도가 높은 2049 시청자들의 시청률은 또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를 해보고 있어서 그 검색 순위 이런 것도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색은 정말 실시간 반응인데 그걸 일주일마다 만든 저희 프로그램에 또 역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시간적인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역으로 이제 방송이 나가면서 이 반응들 나올 땐 상당히 저희도 또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했구나에 대한 또 간접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알고리즘 인기 검색어 얘기 먼저 드리자면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차라리 접는 게 아니냐 뭐 낳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 그러니까 포털을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어쨌든 가장 빨리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이제 철학이거든요. 근데 인기 검색어라는 게 사실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을 하고 외부에 이제 이 어떤 연관 검색어나 그런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이제 100%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 검색어의 양이 아니라 검색어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검색어에 대한 그 검색이 몰렸을 때 이게 상위에 랭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날 저녁에 TV 프로그램 관련된 그 인기 검색어 리스트가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계속 가는 게 그 정도의 기울기로 검색된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인기 검색어가 운영되는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두 분 선배님보다는 그나마 최근에 졸업을 해서 아마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신방과 미디어 학부보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 포트폴리오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는 어쨌든 뭐 산업이나 정책 관련된 그 선생님들께서 과목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광고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제공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오히려 역으로 조금 더 액티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좀 찾아다니는 것도 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2학년 때 이제 제 스스로 목표를 세웠던 게 모든 과의 기초 전공 수업을 하나 다 들어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2학년 때 학점이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행정학과 가서 들어보고 경제학과 가서 들어보고 그 저기 생물 관련된 그쪽도 가서 들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오히려 프로액티브하게 선생님들한테 이런 과목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사실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역으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마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이번
이번 달 초에 이제 회사 방문했던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웹툰 좋아하시는데 저희 웹툰 쪽 그 제일 리더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가 사내 기업 형태여 갖고 직함은 대표인데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 와서 그 임원분들 그러니까 조금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어디 미쳐 있어요. 뭐냐면 아마 두 분 그 김태호 선배님도 더 사실은 아까 뭐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부 생활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그게 조금 부족했다라고 요새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내가 정말 좋아서 미칠 게 뭔지를 찾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뭐 정형화된 어떤 입사 프로그램 뭐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 회사만큼은 최근에는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웹툰도 최근에 인턴을 뽑았는데 거기 그 지원 자격이 그거예요. 그 밤새 웹툰 얘기로 수다 떨 수 있는 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에 대한 이해, 뭐 결국은 우리 라이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미쳐서 어디에 몰입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하는 저는 그런 좀 바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국 세 분 우리 선배들께서 해주신 말씀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 생각 혹은 아이디어 그게 바로 컨텐츠와 연결되는 그 힘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교과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뭐 김정환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타 교과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을 좀 키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우리 김정환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느끼셨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아이디어와 열정, 패션이 우리가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어떤 하나의 테크닉이나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 사람에 대한 알고 싶은 또 설명해내는 아이디어, 생각과 열정을 여러분들 깊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 학부 제50주년 생일날입니다. 프로젝트 미디어 코리아는 오늘은 우리 세 분 모시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첫 번째 포럼입니다. 앞으로 2016년 한 달, 1년 동안 매달 1회씩 좀 포맷은 다양하게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포맷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들을 담아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점과 관계없는 아까 뭐 교과 과정 얘기했습니다만 학점과 전혀 관계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중히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또 우리 미디어 학부의 50주년의 즈음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준비할 50년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진 기자님, 또 김태호 PD님, 김정환 박사님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